부산의 낡은 골목에서 70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워낸 이정숙,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두 가지 있었죠. 바로 아들과 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집을 바꿔 살자고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아이가 뛰어놀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정숙은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인생 최악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죠.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을 끊었고 명절에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죠. 그들이 정작 모셔온 것은 며느리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분노한 정숙은 결국 선택했습니다. 조용하고 완벽한 복수를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시니어 정기수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가장 먼저 시니어 정기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영상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지역 남겨주시면 제가 늘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숙입니다. 올해 70이죠. 부산 동구 초량동 골목 끝자락에서 40년 넘게 분식집을 운영해 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그때 도연이가 겨우 20살이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시절이 정말 막막했어요.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더라고요. 도연이 학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생활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분식집을 해보자고요. 남편이 생전에 정숙이 손맛은 정말 좋다고 자주 말했거든요. 떡볶이랑 김밥 만드는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고 떡볶이 국물 끓이고 김밥 속 준비하고 손님이 별로 없을 때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10,000원도 못 벌 때가 많았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연이를 키워야 했거든요. 도연이는 정말 기특한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용돈을 벌어다 쓰더라고요. 저는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떡볶이 국물 끓이고 김밥 말고 라면 삶고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져도 괜찮았어요. 아들이 잘 자라주기만 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김밥 진짜 맛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특히 도연이가 주말마다 가게에 와서 제가 끓인 라면에 김밥을 말아 먹으며 엄마, 세상에서 이런 맛은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라고 말할 때면 정말 행복했죠. 그 말 한마디면 일주일 내내 힘들어도 견딜 수 있었어요. 도연이는 성실하게 공부해서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했어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도연이가 이제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는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저를 찾아왔어요.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후에 엄마 안녕하세요 하며 가게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다 날아갔죠. 가끔 친구들과 함께 오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야라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이게 진짜 엄마표 라면이야. 다른 데서는 이런 맛 못 내. 정말 맛있네요, 사장님. 도연이가 자랑할 만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도연이는 더욱 뿌듯해하면서 그러게 우리 엄마 요리 솜씨가
최고지 하며 웃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죠. 28배 결혼을 했어요. 상대는 강율이라는 여자였는데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예쁘고 착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말하는 것도 차근차근 조리 있게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공손하게 인사하고 어머님 덕분에 이런 좋은 남편을 만났다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았죠. 어머님, 도연이 오빠가 어머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힘든 시절에 혼자서 키워주신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해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혼식 준비할 때도 유리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어머님, 이 한복 어떠세요? 어머님 취향에 맞는 걸로 골랐어요. 이렇게 말하며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한복집에 함께 가서 이것저것 골라보는데 제 의견도 존중해주고 어머님이 입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하며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도연이도 엄마 유리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길래 참 좋은 아이다 했더니 얼마나 기뻐하던지요.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저도 안심이에요 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결혼식 날도 유리는 저를 잘 챙겨줬어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하며 계속 신경 써주더라고요. 하객들에게도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에요 하며 정중하게 소개해줬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싶었어요. 신혼집은 20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죠.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저는 여전히 골목 안단층 집에서 혼자 살았고요. 그 집은 마당도 있고 방도 3개나 되는 제법 큰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집이거든요. 마당에는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작은 텃밭도 가꿔왔어요. 봄이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면 나팔꽃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집이었죠. 이웃들과도 정이 많이 들어서 정숙 씨, 오늘 날씨 좋네요. 김장철이 되니까 바빠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나누곤 했어요. 결혼한 지 2년 후에 손녀가 태어났어요. 소희라고 이름을 지었죠. 처음 소희를 안아봤을 때의 그 기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어요. 작은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렇게 신기하고 예쁠 수가 없었죠. 이제 진짜 가족이 완성됐구나 싶었어요. 어머님, 소희가 어머님 닮았나 봐요. 눈이 똑같아요. 유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더욱 애착이 갔어요. 손녀를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뿐이었죠. 소희가 태어나고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유리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죠. 소희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도 예전보다 많이 자란 것 같았어요.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뭔데? 소희는 잘 자라고 있나? 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소희가 점점 크니까 집이 너무 좁아서요. 아이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유리의 말을 들으니 그럴 만도 했어요.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아이 키우기엔 좁죠. 가구들도 모서리가 날카로운 게 많고 아이가 뛰어놀 공간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어머님 집이 마당도 있고 방도 넓잖아요. 혹시 저희랑 집을 바꿔서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잠시만요. 잠시 바꿔 살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망설였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40년 넘게 정들었던 집인데 말이에요.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오피스텔이 더 편하실 거예요. 관리도 쉽고 보안도 좋고요. 그리고 소희가 어머님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예쁠까요? 유리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손녀가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 작은 아이가 마당에서 뒤뚱뒤뚱 걸어 다니고 꽃도 만지고 나비도 쫓아다니는 모습을 떠올리니까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정말 잠시만이에요. 소희가 좀 크면 다시 바꿔 살아요. 도연이도 함께 부탁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있나요? 게다가 손녀를 위한 일이라는데 말이에요. 그래, 알겠다. 소희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저는 평생 살던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유리가 그 말을 듣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커서 어머님께 얼마나 고마워할지 몰라요 했죠. 이사 준비는 빨리 진행됐어요. 유리가 이것저것 신경 써주면서 어머님, 이건 어떻게 하실래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하며 챙겨줬죠. 도연이도 주말마다 와서 짐 정리를 도와줬고요. 40년 넘게 모아둔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마음이 시큰했죠. 엄마, 이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도연이가 아버지 사진을 들고 물어봤어요. 결혼 사진이었는데 액자가 좀 낡긴 했지만 소중한 사진이었거든요. 그건 당연히 가져가야지. 네, 새 집에서도 잘 모셔둘게요. 그렇게 이사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옮기는 날이 됐어요. 이삿짐차가 골목 안까지 들어오지 못해서 손으로 일일이 날라야 했는데 도연이와 유리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새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소희가 어머님 집에서 잘 클 거예요. 자주 와서 뵐게요. 이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피스텔로 이사를 갔죠. 확실히 깔끔하고 편리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관리사무소도 있고 혼자 살기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니까 모든 게 낯설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가 고추며 상추 살펴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어요. 골목 이웃들과 나누던 안부 인사도 그리웠고요. 김씨 할머니가 정숙 씨,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하던 말소리가 그리웠어요. 그래도 소희를 위해서니까 하며 스스로를 달랬어요. 손녀가 넓은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죠. 저 혼자 불편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도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새 집은 어때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괜찮다.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소희도 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마당에서 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손녀가 제 집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죠. 제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가꿔온 마당에서 손녀가 놀고 있다니요. 그래, 잘 됐다. 소희 보러 언제 갈 수 있을까? 조만간 모시러 갈게요. 요즘 유리가 육아로 좀 힘들어해서요. 도연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아니까요. 도연이 어릴 때 저도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것도 짧게 안부만 묻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엄마 건강하시죠?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소희는 어떻게 지내니? 보러 갈 수 있을까?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다음에 뵐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가 아프니까 그럴 수 있지 했는데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마음이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도 손녀를 볼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 소희 사진이라도 보내줄 수 있니? 했더니 요즘 바빠서 사진 찍을 겨를이 없어요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소희 사진을 자주 보내줬는데 말이에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네 집에서 같이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도연아, 추석은 어떻게 할 거니? 차례상은 우리 집에서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엄마. 그게 유리 어머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이번엔 저희끼리만 지낼게요. 유리 어머니가 몸이 안 좋다고? 네, 그래서 저희가 돌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할 말이 없었어요. 며느리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서운했죠. 명절을 혼자 보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결국 추석 당일에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으로 혼자 식사를 했어요. 다른 집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는 홀로 앉아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밥을 먹고 있으니까 마음이 쓸쓸했어요. 그래도 소희가 잘 자라고 있으니까 하며 스스로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어요. 손녀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유리를 마주쳤어요. 혼자서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를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반가워서 다가갔어요. 유리야, 웬일이니? 오랜만이다. 유리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소희는 괜찮니? 감기는 다 나았고? 네네. 이제 괜찮아요. 그럼 언제 보러 갈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다. 그때 유리가 대답하기 전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볼게요 하고는 서둘러 사라져 버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만나면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급하게 도망가듯 사라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더욱 이상했어요. 도연이는 분명히 유리가 몸살이라 집에 못 나온다고 했는데 유리는 멀쩡하게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혼자서요. 몸살이라면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며칠 뒤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골목 입구에서 김씨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정숙 씨, 댁집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던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여자가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짐도 많이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새로 이사 온 사람인가 했더니 그 여자가 택시기사한테 장모님이랑 산다고 하더라고요. 김씨 할머니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장모님이랑 산다고요? 그럼 유리 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왔다는 뜻인가요?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나이가 50대 정도 되는 여자였는데 짐이 꽤 많았어요. 이사 온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왜 도연이가 연락을 안 하는지, 왜 유리가 저를 피하는지, 왜 손녀를 보여주지 않는지. 제 집에 유리 어머니가 이사 온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김씨 할머니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장모님이랑 산다고요? 정말 유리 어머니가 제 집에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김씨 할머니가 잘못 들은 걸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결심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요. 이런 상태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궁금증과 불안감이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자서 부어있고 핏기도 없고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예전에 살던 골목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도 계속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정말 유리 어머니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골목 입구에 도착해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4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걸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마치 남의 집 구경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대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유리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좀 더 나이 든 여자 목소리였죠. 소희야, 이리 와. 할머니가 과자 줄게.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라고요? 제가 할머니인데 다른 누군가가 손녀에게 할머니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담장 너머로 살짝 들여다봤어요. 마당에서 소희가 뛰어놀고 있었고 옆에서 낯선 여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분명히 유리 어머니였어요. 예전에 결혼식 때 본 적이 있거든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소희가 꽃을 따서 보여주니까 유리 어머니가 그건 코스모스야. 예쁘지? 하며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정성스럽게 심었던 꽃을 손녀가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유리가 나왔어요. 엄마, 소희 점심 먹여주세요. 저는 잠깐 나갔다 올게요. 엄마라고요? 유리가 자기 엄마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 집에서 제 며느리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로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골목을 나오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일들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곧바로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힘들었어요. 도연아?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너희 집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가 당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 어머니 말이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 살고 있다더라. 사실이니? 또다시 침묵이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엄마,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 거야. 네, 맞아요. 장모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사실이었던 거예요. 제가 손녀를 위해 내준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말을 안 했니? 왜 나한테는 거짓말을 했어? 엄마, 설명할게요. 장모님이 갑자기 집을 나오게 되셔서 갑자기 추석 때는 몸이 안 좋다고 했잖아.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그게 아니라가 뭐야? 나는 내 엄마가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잠깐만요. 제가 가서 직접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이미 다 끝났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언제부터 계획했던 일일까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던 걸까요? 생각해보니까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소희를 위해서라며 집을 바꾸자고 했던 것도
계속 만나자는 약속을 미루던 것도, 명절에 초대하지 않았던 것도 다 유리 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어요. 얼굴이 새파래져서 왔더라고요.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문을 열어주긴 했지만 말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연이는 거실에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하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기는 뭘 미안해.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장모님이 갑자기 집에서 나오게 되셔서. 갑자기? 언제부터 계획했던 거야? 계획이 아니라 정말 갑자기. 그럼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왜 거짓말했고? 도연이는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소희를 위해서라며, 손녀를 위해 집을 바꾸자고 했잖아. 그것도 사실이에요. 소희를 위해서이기도 했고. 그럼 진짜 이유는 뭐야? 도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기가 힘드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장모님 혼자 계시기 힘드시다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가 뭐야? 나이도 더 많은 내가 혼자 있는 건 상관없고, 장모는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도연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가 없었으니까요. 뭔가 어색하고 불편했죠. 할머니.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리였어요. 소희를 안고 왔더라고요. 손녀를 보니까 반가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리가 인사를 하는데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소희가 제게 달려왔어요. 그래도 손녀만큼은 변하지 않았구나 싶어서 안도했죠. 소희야,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할머니, 우리 집 마당에 예쁜 꽃이 많아요. 같이 가서 봐요. 소희가 제 손을 잡고 가자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집이라고 하는구나. 그 아이에게는 이제 그곳이 우리 집이고 여기는 할머니가 잠깐 사는 곳이구나. 소희야, 할머니는 지금 바빠서 나중에 가자. 어머님. 유리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말씀을 제대로 못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유리가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나를 내보내고 당신 어머니를 드리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럼 나한테는 왜 말 안 했어요? 왜 거짓말했고? 유리도 도연이와 마찬가지로 대답을 못했어요. 같이 살면 안 되나요? 방이 넓으니까 어머님도 와서 같이 사시면.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이 살자고요? 제 집에서 저더러 같이 살자고 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나더러 같이 살자고 하는 거야? 죄송해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말뿐이겠어요?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에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을까요? 바보 취급했을까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었고요. 거울을 보니까 살이 빠져서 얼굴이 푸석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분노, 배신감, 서운함, 허탈감. 이런 감정들이 뒤섞여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 넘게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는 말에 속아서 평생 살던 집까지 내줬는데 정작 그들이 원했던 건
제가 아니라 유리 어머니였던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며느리 어머니가 혼자 계시기 힘들다고 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말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며칠 후에 도연이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뭐가 괜찮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저희가 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는데. 신중하게? 아예 생각을 안 했잖아. 나는 생각도 안 하고. 도연이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조용했어요.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가족이 이런 식으로 해? 그때 도연이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참, 엄마. 저희가 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해외여행? 네, 유리가 육아로 너무 힘들어해서 휴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일주일 정도 갈 예정이에요. 해외여행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혹시 그동안 장모님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계시기가 불안해서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유리 어머니를 봐달라고요? 저를 집에서 내보내놓고 이제는 유리 어머니를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남의 어머니를 봐줘야 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하라고? 내 집에서 내가 쫓겨나고 이제는 남의 어머니까지 봐달라고? 이게 말이 돼? 도연이는 또 할 말이 없어서 조용했어요. 알겠어. 너희끼리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났어요. 해외여행을 간다고요? 저를 이렇게 대해놓고 편하게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죠? 그럼 그동안 제 집은 유리 어머니 혼자 있겠네요.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당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가 뭔가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부동산에 가보기로요.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제 집이 지금 얼마나 할까요? 동네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초량동에 있는 제 집 말인데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아, 어머님 집 말씀이시군요. 위치도 좋고 집도 괜찮으니까 지금 시세로는 한 7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7억이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요. 만약에 급하게 팔아야 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6억 정도는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요즘 그 동네 집들이 잘 팔리거든요. 6억이면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면 어디든지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혹시 매매 진행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금매로 내놓으시면 일주일 안에도 가능해요.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주일 안에요? 그럼 도연이들이 여행 갔다 오기 전에 끝낼 수 있겠네요.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내가 원해서 그분이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닌데 부동산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집을 팔아버릴까요? 그럼 도연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이미 그 집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 집을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그날 밤 도연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일 출발해요. 정말 장모님 좀 신경 써주세요. 내가 언제 신경 써주겠다고 했어? 엄마, 제발 부탁드려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너희가 여행을 가지 말든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말하라고? 도연이와 실랑이를 하다가 전화를 끊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이들이 출발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장모님 좀 부탁드려요. 이런 내용이었죠. 바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곧바로 부동산으로 갔어요. 어제 상담받았던 사람인데요. 집 팔기로 결정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금매로 내놓으시는 거죠? 네, 현금 6억에 알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드릴게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를 준비하면서 설명해 줬어요. 어머님, 집주인 확인하고 권리 관계 확인하고 하면 3일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급하게 파시는 거예요? 네, 급한 사정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드릴게요.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사흘 후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겠다고 하네요. 그래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내일 가능해요. 잔금까지 한 번에 치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좋아요. 바로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계약을 마쳤어요. 통장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묘했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 이렇게 숫자로 바뀌어 버리다니요. 이제 중요한 건 다음 단계였어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도움이 필요해서요. 네, 언제 이사하실 예정이세요? 내일 당장 가능한가요? 내일이요? 조금 급하시네요. 그런데 가능은 해요.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와주세요. 초량동에서 다른 곳으로 짐을 옮겨야 해요. 몇 평 정도 되는 집이세요? 30평 정도 되는데 짐이 꽤 많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왔어요. 저는 그들에게 정확히 설명해 줬어요. 집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빼주세요. 옷이고 가구고 그릇이고 모든 걸 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져가실 거예요? 저는 유리 어머니가 살던 반지하 주소를 알려줬어요. 예전에 유리가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로 가져다 놓아주세요. 현관 앞에다가요. 현관 앞에요?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고요? 네, 그냥 현관 앞에 놓아주세요.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지만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가 돈을 주는 고객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모든 짐이 다 나갔어요. 텅 빈 집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싶었어요. 사흘 후 도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행에서 돌아왔나 보네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뭔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집에 있지, 왜? 집이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비어 있다고? 저희 집이요. 모든 짐이 다 없어졌어요. 그제야 제대로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거 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놨어. 원래 있던 자리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리 어머니 물건들 말이야. 다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드렸지. 전화기 너머로 도연이가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설마. 설마가 아니라 정말이야. 집도 팔았어. 집을 팔았다고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투였죠. 내 이름으로 된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엄마, 그렇게 갑자기. 갑자기? 누가 갑자기 한다고? 너희가 먼저 갑자기 했잖아. 그때 전화기 너머로 유리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저희 살 곳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살 곳이 없다고? 오피스텔이 있잖아.
오피스텔은 엄마가 계시는데 나는 이제 여기 안 살 거야.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는데요. 1시간 후에 도연이와 유리가 쫄래쫄래 따라왔어요. 유리는 눈이 빨갛게 부어서 한참 울었다는 게 보였고, 도연이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태였어요. 엄마, 정말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거짓말인 줄 알았어?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아주 쉬웠어.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으면 끝이야. 유리가 소희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도 분위기를 느꼈는지 울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리가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났는데. 저희가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할게요. 그러니까 집을 다시는 없어. 이미 새 주인이 생겼어. 도연이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어요. 엄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장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장모님? 그분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셨을 거야. 짐이랑 함께 말이야. 짐이랑 함께요? 응. 이삿짐 센터에서 반지하 앞에 깔끔하게 내려놨을 거야. 그때 유리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마 유리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인 것 같았어요. 유리가 전화를 받더니 더욱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엄마, 짐이 다 현관 앞에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해요? 도연이도 패닉 상태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가 나셨어도. 너무하다고? 누가 더 너무했는지 생각해봐.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필요가 없다고? 그럼 너희가 나한테 한 건 필요했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내쫓은 건 필요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가 뭐야? 나는 70평생 너만 바라보고 살았어. 아버지 죽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너 하나 잘 키우겠다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분식집에서 손 거칠어지고 등 굽어져도 참았어. 너 대학 보내고 취직시키고 결혼시키고 손녀까지 봤을 때 정말 행복했어. 이제 내 인생도 보람이 있구나 싶었지. 유리가 계속 울고 있었고 도연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뭘 했어? 손녀를 위해서라며 집을 내달라고 했지. 나는 기꺼이 내줬어. 그런데 정작 너희가 모셔온 건 유리 어머니였어. 나는 거짓말로 속이고 말이야. 엄마는 무슨 엄마야? 이제 와서 엄마라고 부르지 마. 그때 소희가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왜 다들 울어요? 손녀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소희야, 할머니가 멀리 가게 됐어. 어디로 가요?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돼. 소희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 해. 소희를 안아주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할머니가 소희 많이 사랑한다는 거 기억해둬. 알겠지? 네, 할머니. 할머니도 소희 사랑하는 거 알아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정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연락은 어떻게 해요? 연락할 일 있으면 내가 할게.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많은 건 필요 없었어요. 옷 몇 벌과 아버지 사진, 그리고 통장만 있으면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목적지는 전라남도 완도였어요.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는데 바다가 정말 예쁘더라고요.
거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었어요. 완도에 도착해서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 있을까요? 혼자 살 집을 찾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마침 바다 앞에 작은 민박집이 하나 나왔는데 어떠세요? 민박집이라고 하니까 흥미가 생겼어요. 민박집이요? 네, 원래 민박을 하시던 분이 나이가 드셔서 정리하시려고 해요. 바다 바로 앞이고 마당도 있어요. 바다 앞이라니 좋을 것 같았어요. 한번 보러 갈 수 있을까요? 민박집은 정말 예뻤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작은 마당도 있었어요. 완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죠. 여기로 할게요. 정말요? 가격은 현금으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완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박집을 정리해서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죠. 바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하룻밤 묵고 가는 곳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다를 보면 마음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부산에서의 복잡했던 일들이 다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민박집 손님들은 대부분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 보면서 아침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가끔 도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연락 주세요. 이런 내용이었는데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연락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에 소희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어린아이 글씨로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는 언제 올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눈물이 났어요. 손녀만큼은 정말 그리웠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저녁에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소희가 크면 언젠가는 이 일의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지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서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어요. 손녀가 커서 알게 되겠지. 진짜 가족이 누군지. 이제야 정말 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70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사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완도 앞바다는 오늘도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고 저는 그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진짜 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말이에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이 지났어요. 완도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민박집 운영도 궤도에 올랐고 이제는 단골 손님들도 꽤 생겼어요. 부산에서 온 젊은 부부,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 모두들 바다를 보며 힐링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어요. 사장님, 여기 정말 좋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바다 보면서 먹는 아침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도연이에게서는 가끔씩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엄마 연락 주세요. 어디 계세요? 이런 급한 내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건강하세요. 소희가 엄마 그리워해요.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희에게서 오는 편지는 달랐어요. 서툰 글씨로 쓴 편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왔거든요. 할머니, 저는 이제 7살이에요. 글씨도 잘 써요. 할머니 언제 와요? 할머니, 오늘 꿈에서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이야기하면서 울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민박집에서 만난 손님 중에 인상 깊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혼자 여행을 왔더라고요. 사장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네, 혼자가 편해서요. 저도 그래요. 자식들한테 상처받고 나니까 혼자가 더 좋더라고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요. 그래도 사장님은 당당하게 자기 선택을 하셨잖아요. 저는 그냥 참고만 살았는데 참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 거고요. 그분이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에 남아요. 사장님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용기 있게 산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동안 저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삶을 선택한 건가 봐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낯선 손님이 찾아왔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뭔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혹시 이정숙 사장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부산에서 온 기자입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어서 왔어요. 기자라고요? 갑자기 무슨 인터뷰를 하자는 건지 당황스러웠어요. 제 이야기요? 뭔 이야기 말이에요? 사장님이 부산에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시는지요. 요즘 노인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 기자는 도연이가 보낸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이었죠.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첫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겪었던 일들, 지금의 생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요. 기사가 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박집에 묵고 싶어 하는 사람들까지요. 사장님 기사 보고 왔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사장님처럼 용기를 내보고 싶어요. 여기서 하룻밤 묵으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소희였어요. 이제 10살이 된 소희가 도연이와 함께 왔더라고요. 할머니, 소희가 저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3년 만에 보는 손녀였거든요. 많이 자랐더라고요. 소희야, 많이 컸네.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네,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편지 받을 때마다 울었어요. 편지라고요? 저는 소희에게 편지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할머니가 언제 편지를 보냈니? 이거요. 소희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제 필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소희야, 할머니는 지금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할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소희가 크면 이해하게 될 거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란다. 할머니는 소희를 정말 사랑해. 도연이가 제 이름으로 편지를 쓴 거였어요. 아빠가 할머니 대신 써준 거예요. 할머니가 답장을 안 해주니까 아빠가 할머니 마음을 생각해서 써준 거래요. 저는 도연이를 봤어요. 3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도 많이 생겼고 얼굴도 야위었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도연이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하면 뭐해?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이해했다고 해서 뭔가 달라져? 달라졌어요. 저희 지금 유리 어머님과 따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소희한테도 진실을 다 말했어요. 소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엄마는 가짜 할머니였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소희야, 가짜 할머니는 없어. 다만 할머니마다 역할이 다른 거야. 그럼 할머니는 언제 집에 와요? 할머니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바다가 보이는 여기가 할머니 집이야. 소희가 바다를 보더니 말했어요.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가 여기 사시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도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엄마 마음 편한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래, 알겠어.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어요. 복수는 끝났고 용서도 했고 이제는 정말 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완도 앞바다는 오늘도 평온했어요. 파도가 살랑살랑 밀려오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저는 그 바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구나. 73살 늦었지만 드디어 제 인생을 찾았어요.